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쉽게 정리해드리는 토요 랭킹쇼. 오늘은 어젯밤 있었던 대선 후보 TV토론에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바로 만나보시죠. 거짓말 대 이완용. 어제 TV토론에서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격돌했습니다. 상대를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하면서 날선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첫 장면은 이겁니다. 선거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후보자들 별로 수어 통역자가 배치된 금년 2월 중순경에 제2경인고속도로 배수구에서 대장동 관련 문건 버려진 게 이게 발견이 됐는데 그동안 하신 얘기들이 전부 이게 사실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죠. 그 녹취록이 맞다면 거기 본인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구속돼서 바로 죽을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보면은 결국 이 네 사람과 우리 이재명 시장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승인하고 기획한 그리고 도장을 찍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것이 이게 명백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아무 근거 없는데 본인이 페이스북에 쓰셔가지고 이거 명백한 허위 사실이죠. 그런 식으로 수사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네,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개발의 몸통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이 된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윤석열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지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 몸통 논란, 급기야 안중근 의사까지 소환했습니다. 제가 몸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몸통이면 제가 뭐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뭐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관용 카드로 제가 뭐 초밥을 먹었습니까? 어디 엉뚱한 데다가 마치 이완용이 안중근에게 그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죠. 한테 커피는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윤석열 후보님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 정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의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윤석열 후보 토론회 때마다 대장동 의혹 공격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이슈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 대선은 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대장동에 시작해서 아마 대장동에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떤 그동안 장점이 유능한 행정가 뭐 이런 이미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대선에 경선 과정에서부터 터져나온 이 대장동 비리는 특히 부동산 실패 현 정권의 부동산 실패와 맞물리면서 국민들의 많은 분노를 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사가 진행될수록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녹취록이나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책임론들을 이제 이 TV 토론을 통해서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검찰이라는 조직이 이걸 정확하게 중립적으로 판단해 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 TV 토론에서 끝없이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뭐 서로 간에 토론은 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 그러건 팩트가 맞건 틀리건 간에 그냥 주장만 하고 끝나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인데요.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결국 이제 본인 지지층을 향해서 어떤 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관계는 별로 중요치 않다. 즉 내가 그냥 주장하고 그냥 끝나는 뭐 그런 걸로 끝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지금 이현정 의원께서는 사실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팩트가 맞든 틀리든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 대장동 게이트가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뭐 그렇죠.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득력이라고 하는 게 녹취록에 근거한 거잖아요, 전부. 예. 양측 다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이현정 의원 얘기했듯이 양측 다 지금
근거로 제시하면서 얘기하는 게 다 녹취록들입니다. 근데 녹취록에 대해서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들은 다 거짓이라고 그러고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은 다 맞다고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윤석열 후보한테 이게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이유는 예. 이재명 후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계속 얘기가 돼 왔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대장동 하면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왔어요. 예. 최근에 녹취록 중에 뭐 예를 들면 영장 청구하면 윤석열은 죽어라든지 아니면 내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그리고 어제도 뭐 토론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조우영 씨라는 분 조사받는 과정에서 당시에 담당 검사가 윤석열 후보인데 제대로 조사를 안 했다는 의혹이 또 나왔어요. 뭐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의혹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 볼 때는 그러면 대장동 이슈에 윤석열 후보는 전혀 관계 없는 줄 알았더니 이게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거 끝날 때까지 수사가 될 가능성은 낮아요. 지금 뭐 예. 대선 전국에서 검찰이 이걸 수사를 또 제대로 할지도 의문이고 그럼 결국 서로 이렇게 공방을 하다 보면 이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이 문제를 꺼내는 게 본인한테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 다 연관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논란은 결국 대장동 이슈가 이재명 후보 한 사람에게 연관된 이슈뿐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 측에도 연관돼 있다는 이미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대장동 개발팀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을 근거로 이렇게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녹취록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는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지금 또 녹취록이 하나 발견된 거 보면은 2014년 6월 29일 밤 우리 후보님이 재선하고 난 겁니다. 김만배,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모여서 도원결의 의형제를 맺습니다. 우리 후보께서 유동규나 나는 김만배하고 가까운 사이 아니다. 적어도 측근이 되려면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는 돼야지. 네 사람이 이렇게 의형제 도원결의 맺은 게 드러났고 김만배가 위원장인지 네. 그 아니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해서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보도가 나고 있는데 윤 후보님 아무 근거 없이 모든 자료가 이재명을 가리킨다라고 페북에 써놓고 지금도 가지고 계시죠. 그거 국민들한테 속인 건데 사과하실 생각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범죄자들끼리 지들끼리 떠들고 뭐 녹취하고 한 얘기에 대해서는 전 뭐 관심이 좀 없습니다만은. 네, 윤 후보 도원결의 주장 민주당에서는 허위 사실이라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의 그분으로 현직 대법관을 언급했을 때는 범죄자끼리 얘기한 것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의형제를 맺었다는 발언은 인용을 했습니다. 네, 최수영 평론가님, 네. 결국 이 녹취록 안에서 자신한테 필요한 것만 취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두고 바로 아전인수 공방이라 그러는 거죠. 네. 변호인의 물대기 차원에서 나한테 유리한 것은 갖다 끄집어내고 나한테 불리한 것은 그거 뭐 범죄자들끼리 한 걸 뭐 내가 뭘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게 지금 제가 보도를 보니까 아마 이 녹취록의 그 풀 텍스트가 아마 A4 500장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국민들이 지금 검찰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이렇게 소중한 TV 토론에서조차 대장동 공방으로 이런 녹취록에 근거를 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점만 가지고 계속 상대방을 공격하고 또 해명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다음 한 번 남은 사회 분야 토론에서도 저는 이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차라리 그렇다면은 정영학 씨 동의를 얻어가지고 각 정당이 이 녹취록을 풀텍스트로 해서 공개하든가 아니면 저는 사실 이게 문자보다도 활자보다도 오히려 그 음성으로 하는 게 더 맥락을 다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정영학 씨 동의를 얻어가지고 각 정당이 이것을 홈페이지에다가 해놓으면은 국민이 합리와 상식에 잣대해서 이걸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괜한 공방. 이게 사실은 그다음에 팩트 체크도 되지도 않고 다 두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거 확인되기도 어렵고 서로 공방과 주장이 난무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나머지 한 번에 남은 사회 분야 토론에서도 저는 다시 한번 붙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 차라리 이런 것들은 저는 소모적 공방이라고 봅니다. 이거 마지막 남은 기회 한 번의 토론은 국민에게 정말 올바른 판단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것을 상식과 합리의 잣대에서 국민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아니면 꺼내지 말든지 꺼낸다면은 정말 원본을 꺼내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방금 얘기가 나왔지만 이재명 후보의 그분과 관련해서 현직 대법관이 사상 초유의 기자회견을 여는 일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선 공개 토론에서 직접 현직 대법관 성명을 거론하셨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김만배 씨와 일면식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네, 조재현 대법관만 억울한 게 아니었습니다. 김만배 씨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언급을 했었죠. 그러면서 되게 좋은 분이야. 나한테도 내가 우리 김 부장, 그러니까 김만배 부장을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라고 말했다라고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나오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나는 김만배란 자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만난 일도 없고 통화한 일도 없고 등산을 같이 한 적은 더더구나 없다. 한마디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인들에게 밝혔다는 겁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조금 전 최수영 평론가는 아예 이럴 바에는 녹취록 원본을 전체를 다 공개하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찔끔찔끔 공개되면서 과연 어디까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녹취록 공방이 굉장히 지리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사실상 이번에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어떤 이득을 많이 남긴 사건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사 과정에서 두 분이 극단적인 또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란 게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고 사실은 그 사법기관이라는 게 결국 이런 것들을 의문을 풀어주는 게 사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검찰과 네. 경찰이 해야 되는데 지금의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는가? 결국은 검찰의 지금 수사팀들과 그 상층부가 보면 결국 친정권 인사들이다라는 지금 어떤 의혹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 과정도 보면 지금 뭐 소환 조사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늦게 하고 또 검증 자체도 그렇고 지금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권자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과연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냐 이 의문이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 녹취록이 다 공개되더라도 사실은 이 녹취록이 없었으면 이 사건이 아마 실체를 확인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뭐 다들 진술 자체를 뭐 다 바꿔버리고 했기 때문에 그나마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들을 조금씩 해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녹취록을 또 왜 남겼는가에 또 의문이 있을 거예요. 그건 아마 서로 간에 대장동 일당들이 서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녹취록을 남겼을 수도 있고 또 이 녹취록의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즉 자기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녹음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이제 했던 그런 이야기들 또 자기의 어떤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들 다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옥석을 누가 가려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가려줍니까? 못하잖아요. 예. 그럼 결국 검사들이나 이게 가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수사한 걸 보십시오. 결국 이렇게 녹취록이 공개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실도 국민들에게 아직까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제 국민들이 과연 이게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했던 그런 검찰의 결과가 결국 이런 검찰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했던가라는 의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뭐 대선은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사건의 진상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특검으로 하자고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특검은 정치공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없을 때 이제 그때 또 특검을 하자고 그래서 결국 뭐 특검을 못 했잖아요. 이 사건은 정말 진실은 이번 대선이 끝나더라도 정말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좀 규명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의혹 공세를 높이면서 다량의 대장동 관련 문서를 내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들이 고속도로 배수구에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원희룡 정책본부장 해당 문건 소유자로 대장동 사업이 추진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를 지목했습니다. 원 본부장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2022년 2월 13일에서 14일경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근 배수구에 버려져 있는 것을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서 입수했습니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보고서, 결재문서, 특히 이재명 시장이 직접 결재했던 결재문서 다수와 자필 메모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술을 이렇게들 말을 맞춰야 된다 등등등 이런 회의들 자료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요. 네, 이 본부장의 이제 기자회견 직후에 민주당에서는 경찰에서 이미 입수한 문건이다. 그리고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그 얘기도 들어보시죠. 원희룡 본부장은 용도 폐기된 지나간 쓰레기를 새로운 쓰레기인 양 포장한 것입니다.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초조한 마음은 알겠으나 원희룡 본부장 때문에 온 나라의 거짓과 공작의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제 그만 쓰레기를 치우십시오. 더 이상 국민을 희롱하지 말고 죗값이나 똑바로 치르기 바랍니다. 네, 서울중앙지검도 원희룡 본부장 기자회견 관련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원 본부장이 제시한 3개의 문건은 작년에 이미 압수했고 2건은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원희룡 본부장 문서 존재는 알려져 있지만 언론에서 공개는 또 처음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최수영 평론가님, 이 문건의 언론 공개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검찰의 수사 의지와 부실 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중앙지검이 밝힌 대로 이것이 정말 자기들이 압수해서 지금 재판에 공소유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지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원희룡 본부장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관련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선거법 위반 자료는 검찰에 입수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정말 처음서부터 압수수색, 소환, 영장 청구, 그다음에 공소유지 이르기까지 단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다는 저는 그런 방증을 드러낸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의 분노와 국민의 의심이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결국 특검이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은 또다시 진실 공방으로 가겠지만 얼마나 검찰의 수사가 무능하고 한마디로 정말 수사 의지에 대한 아무런 본인들의 계획이 없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의 판단에는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또 아무리 새로운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 문건들이 왜 도로변에 벌어져 있었는지 그 경위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두 분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저기 반론을 얘기하겠습니다. 특검 얘기 자꾸 하시는데 특검은 민주당도 계속 하자 그랬고요. 앞으로도 하자는 겁니다. 네. 대선 끝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특검에서 논란이 됐던 게 국민의힘은 마치 민주당이 반대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처음 발의했을 때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거 빠져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관련된 이슈만 집어넣어서 특검하자고 그래서 민주당이 반대를 했던 것이고,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나중에 하자고 그래서 그거 집어넣어서 하자고 그러니 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특검법이 통과가 안 된 겁니다. 이게 마치 민주당은 반대하고 국민의힘은 특검하자고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합의가 안 된 것이고 특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하는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국회에서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선 끝나고 나면 이건 누가 승리하든 특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누가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저는 동의하고, 두 번째, 왜 이걸 버렸냐 찾아봐야죠. 왜 그랬는지 정민용 변호사 찾아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해가 안 되는 건, 만약 이걸 다 없애려고 했으면 파쇄를 해야지 이걸 그냥 거기다 버립니까? 누군가가 반드시 찾을 수 있는 건데 일반적으로 좀 파쇄기 다 있는데 거기다 파쇄해서 완전히 없애야지, 이런 식으로 버리는 게 과연 어떤 의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왜 이 사람이 그러면 여기다 버렸는지, 버린 이유는 뭔지 하는 부분 찾아야 되고, 검찰이 밝힌 것처럼 이미 이 서류들은 검찰이 다 확보를 했고, 그리고 법원에도 이미 제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제출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폭로한다고 해서 특별히 다를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TV 토론회를 앞두고 국회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는 상대 후보를 겨냥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결국 법무부는 여야의 요청에 따라서 다음 달 2일까지 이런 자료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여당에서 요구한 자료는 윤석열 후보가 군 면제 사유인 부동시 관련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1982년 좌우 시력차가 0.7이었는데 1994년, 그러니까 검사로 임용될 때, 그리고 2002년 재검 때는 시력이 0.2, 0.3으로 정상 시력이 바뀌었다. 이게 가능하냐? 따라서 당시 검사 임용 당시의 시력 자료를 내라. 그래서 법무부가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국민의힘에서도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검사 사칭 관련한 수사 경력 자료를, 수사 자료를 다 내라. 대선 후보의 국방의 의무도 중요하지만 거짓말 여부는 더 중요하다, 이러면서 결국은 검사 사칭 관련한 수사 자료를 일체를 내라, 이렇게 밝혀서 결국 이것 또한 법무부에서 다음 달 2일 내기로 했습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다음 달 2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인데 관련 자료가 공개되면 여야가 또 한 번 공방을 벌일 것 같은데, 선거 마지막까지 여야 모두 네거티브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상황에서 공개돼봤자 또 한 번의 이제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저는 앞서서 이야기했던 이 문건과 관련해서 중앙지검이 우리도 입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 중앙지검이 좀 더 명확하게 밝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건이 지금 과연 원본인지 사본인지를 밝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압수를 했다 그러면 사실 이 사건 수사했을 때
검찰이 압수수색을 굉장히 늦게 해서 자료 확보가 늦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검찰이 그러면 이 원본을 다 압수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원희룡 본부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본인 것인지, 그렇다면 그 내용 자체가 보면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에 대장동 관련해서 결정할 때 당시 정민용이 이제 3가지 안 중에서 뭐 마지막 안을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 파일 자체는 아마 검찰이 못 입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예. 그렇다면 지금 왜 저런 문건을 아마 저기 보면 정민용 그 변호사의 이제 개인 명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메모가 있다 그러면 네. 실제로 수사 압수수색 되기 전에 빼돌렸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지금 민주당도 저 문건이 거짓이라고는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진실한 문건이라면 그 문건의 내용들을 좀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 중앙지검이 과연 그러면 압수한 문건은 왜냐하면 문건을 압수하게 되면요. 재판을 하게 되면 검찰에 다 모든 문건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원본은 다 그대로 있겠죠? 그러면 검찰이 그럼 입수한 게 그럼 사본인 것인지 원본인 것인지 저는 그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여야 모두 대선 이후에도 대장동 특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만큼 대선 이후에도 이 논란이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TV토론에서 가장 격렬하게 충돌했던 대장동 의혹 짚어봤고요. 다음은 정치개혁 공방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안랭킹에서 만나보시죠. 윤석열만 빼고 이재명만 빼고 어제 토론의 주제는 정치 분야였습니다. 정치 개혁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 차이가 뚜렷했는데요. 최근 민주당이 제안한 정치 개혁 방안을 두고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기회에 저도 평생 꿈꾸었던 이 양당 독식 체제를 좀 깨고 실질적으로 서로 권한이 좀 배분된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그런 체제로 좀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 권력 분산형 새로운 정치 체제는 기대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번에도 1차로 뭐 3선 이상 금지한다는 등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정치 쇼에 가까운 그런 그 제안, 이런 중요한 그 개헌 담론들이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이렇게 전격 제안이 돼서 정권 교체라고 하는 거대한 민심의 흐름을 정치 교체라고 하는 이런 프레임으로 치환하는 선거 전략으로 이것이 악용되지 않을까 참 우려가 되고요. 최진봉 교수님, 예. 지금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은 다당제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치 개혁을 하자 이렇게 좀 주장하니까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는 지금까지 국회 권력을 독점해 오다가 대선 바로 앞두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정치쇼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국회 권력을 독점한 건 아니고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180석을 몰아주신 거죠. 예.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심상정 후보도 사실은 비슷한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이재명 후보가 답변한 건 이거잖아요. 국회의원들 의총을 통해서 민주당 의총을 통해 이 부분이 확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일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런 차원이라고 하면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저는 의지를 저는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의총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밟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어제 얘기를 했으니 아마 민주당 내에서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논의를 통해서 민주당 의총에서 이런 부분이 당론으로 채택되면 그래도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의지가 이렇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물론 이걸 이제 법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는 받아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제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이 실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한 번은 속지만 예, 이현주 의원님. 네, 두 번은 속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치권을 한 30년 취재했습니다마는 예. 각종 선거법이나 정치개혁 같은 경우는 그동안 통상 관련해 여야가 다 합의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룰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한일전을 하는데 일본 팀이 만든 그 룰로 이 경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 다 합의하려고 그러면 다 한국과 일본이 합의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의 3, 40% 지지를 받고 있는 제1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당끼리 정치개혁을 하겠다? 이게 정치개혁입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개혁은 그것이 어떤 면 완벽하지 않더라도 서로 간에 룰을 만들고 합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땠습니까? 지난 총선 전에 여당이 지금 공수처를 통과한 것을 맞물려서 선거법을 제1야당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야당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의 어떤 보호권을 의미로 위성정당을 만들었더니 여당도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정의당은 속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똑같은 제의를 또 하는 겁니다. 이걸 또 속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정치개혁을 한다고 그러면서 제1야당은 제외하고 하겠다는 게 과연 게 정치개혁입니까? 룰을 만들면서 그거야말로 선거 앞두고 지금 10일 앞두고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몇 년을 하더라도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아서 할 수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10일 안에 지금 완성을 하겠다고요? 그럼 똑같은 사태가 그럼 또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것보다 예. 의지를 표명한다고 저는 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은 반대하고 있어서 예. 아마 어려울 겁니다. 10일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되기는. 그러나 대통령에 나온 후보가 본인의 의지가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밝히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많은 공약이나 얘기들 하시는 분들 대통령 후보로 나오셔서 그분들이 10일 안에 모든 걸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고 여기에 함께 동참해달라 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10일 안에 완성되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정치 개혁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제안 그리고 거기에 국민들에 대한 어떤 선언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토론회에서도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뭐 정치개혁 외에도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에게 좀 공을 들이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이 후보는 안 후보나 심 후보 발언이 끝날 때마다 전적으로 공감한다, 맞는 말씀이시다 이렇게 적극 호응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국민통합내각, 즉 여든 야든 또는 정치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외부의 정말 전문가들까지도 다 기용을 하면 180석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거를 하자, 이건 굉장히 좀 이상적이고 실제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 안철수 후보님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통합내각 거의 전적으로 저도 공감합니다. 내로남불 정치하고 무능하고 또 오만한 대한 지금 심판의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건데 탄핵 세력을 누가 부활시켰냔 말이에요. 솔직한 말로 여기 우리 윤 후보님 계신데 슬로건이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신데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키운 윤석열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심 후보님 지적이 정말 가슴 아픕니다. 정말 가슴 콕콕 찌르는 것 같은데요. 지적이 대체적으로 제가 동의합니다. 부족했고 오만했고 그래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고 또 성찰하고 사과드리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 이재명 후보의 구애 전략에 다소 냉랭한 반응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는 끊임없이 구애한 이유 있을 텐데요.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저하게 판 흔들기 전략이다. 그렇게 판 흔들기 전략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지난 11월, 12월간 거의 1월까지도 마찬가지였죠. 하여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그동안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예. 백약이 무효였어요. 어떤 뭐 살라미 공약을 내든 뭐 아주 정밀 타겟팅을 하든 굉장히 반향이 없었는데 저는 어쨌든 그것이 원인이 뭐냐. 바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권 교체 이 민심이 계속 과반을 넘어서는 그런 수치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이게 정말 꿈쩍도 하지 않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정권 심판론을 시작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정치 교체론이다. 그렇지만 정치 교체론의 핵심이 뭐냐? 이게 중도층에게도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지금 야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의 단이라도 견제할 수 있는 이중 포석과 이중 장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정말 저쪽에서 아주 시큰둥한 반응을 넘어서 사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려면 지금 180석에서 패스트트랙 태워서 하면 되지 뭘 나하고 연대해서 한다느냐 이게 뭐 거래할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에도 이재명 후보가 전적으로 동감한다 낮은 자세로 저렇게 가는 거는 끊임없이 어쨌든 지금 자신을 포위해오는 이른바 국민의힘의 세대 연합론 거기에 맞서는 진영 연합론으로 어떻게든 이걸 돌파구를 찾아보자 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열흘 남은 선거에서 과연 이것이 힘을 가지려면 저는 정말 그 민주당이 뭐 당론으로 정하든가 아니면 뭐 구체적인 로드맵을 딱 제출해야 되는데 마치 대선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르게 이게 변한다면 저는 민주당이 앞으로 더 큰 악재와 부모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이건 양날의 칼일 수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의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세대 포이론에 맞서서 이재명 후보가 진영 포이론을 지금 펴고 있는 거다. 판 흔들기 전략이다. 이렇게 지금 최수영 평론가 전망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대표적인 친박근혜 인사로 불리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에게까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조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전화해서 지난 24일 전화를 걸어서 조원진 후보에게 극단적 대결의 정치를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 이를 위해서 제3의 선택 가능한 정치 교체를 하자. 정치 개혁에 함께하자. 이런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원진 후보는 어떤 반응을 내놨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지사 어제 저한테 이재명 후보 전화 2번 왔습니다. 자기는 양당 제도보다는 다당제를 했으면 좋겠다. 국민통합정부에 같이 하면 안 좋으냐. 그래서 제가 당신하고는 절대로 못한다. 그랬더니 정책연대 하면 안 되냐. 그래서 그것도 못한다 했어요. 네, 이재명 후보, 조원진 후보에게까지 손을 내밀면서 윤석열 후보를 포위하겠다 이런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고 있더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끊임없이 적폐라고 규정을 했고 사면도 반대를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뜬금없이 이제 지금 조원진 대표가 있는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는 정당이에요. 예. 자, 그런 정당의 대표와 함께하자. 이게 무슨 맥락인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인지 그냥 단순히 선거 때 한번 전화하고 마는 것인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화하는 행동을 일단 저는 이야기한 것이죠. 왜냐하면 준진권 전 교수라든지 이렇게 전화한 이유가 결국 내가 통합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하고도 하려고 한다라는 것들을 뭔가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는 진정성은 뭐 전혀 없다고 봅니다. 함께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 최수영 평론가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제 중도층을 잡기 위한 전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가 한 10여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누가 중도층을 좀 더 많이 잡을까? 그건 뭐냐면 뭔가 통합적인 것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뭐 그걸 하기 위한 저는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전략이지 진정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란 점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해킹 주제가 윤석열만 빼고 이재명만 빼고입니다. 두 후보 모두 통합정치 그리고 협치를 얘기하면서도 상대 후보는 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 개혁을 해야 되는데 특히 안철수 후보가 그 주장을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로 그 주장을 했고 지금 윤석열 후보도 사실은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마초적이라고 그럴까? 유세나 말씀하신 내용이나 행동이나 이를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공무원을 하는 후보가 과연 이거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분하고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닌 김대중의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에서 합리적으로 국정을 이끌었던 양식 있는 정치인들과 협치를 해서 국민 통합의 정치, 번영의 경제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부패는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실수로 생긴 게 아닙니다. 바로 40년 전, 50년 전에 낡은 좌파 사회혁명 이념에 지금까지 사로잡혀 산 사람들이 집권해서 대한민국을 다스려온 그 바로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네, 통합정치와 협치를 얘기하면서도 제1당과 제2당이 서로를 향해서 서로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과연 협치가 가능할까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거판에서 양측 다 여든 야든 본인들 중심으로 모든 소수 정당들이 함께 모여서 이기겠다는 거죠. 전략적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협치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그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치한다 그러면 누가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누가 누구랑 대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저런 협치는 결국 이제 한 큰 두 후보들이 여야의 이제 제1 후보들이 다른 후보들과의 소수 정당 후보들과 연합을 통해서 더 확장성을 가지고 중도를 포섭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군요. 중도를 일단 끌어안아서 전체적으로 선거에서 이기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양측 다 소수 정당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죠.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통원해서 소수 정당들과 연대를 하게 되면 결국 승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겠어요? 이번 선거가 박빙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어느 후보와 손을 잡더라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상대 당들 제1 야당과 제1 여당은 결국 상대 당을 빼고 나머지 후보들을 가능한 한 끌어들이려는 그런 어떤 경쟁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어제 토론회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물었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계획을 물었습니다. 두 후보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보시죠. 윤 후보님, 박근혜 씨가 얼마 전에 이제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부당한 정치 탄압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박근혜 씨는 국정농단 중범죄자입니까? 부당한 정치 탄압입니까? 저는 검사로서 제가 맡은 일을 한 것이고 대통령 후보께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처리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정치에 발을 디뎠다고 해도 제가 처리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는 정치적 평가하는 거는 직접 수사하셨잖아요. 법적으로 판결 난 것을 그렇게 말씀을 못하고 쩔쩔매시면 쩔쩔매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 눈치를 봐야지 박근혜 씨 분. 어떤 기소 대상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중형을 받고 고생을 제가 이재명 후보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중 의원님, 네. 쩔쩔맨 거 맞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만 나오면 사실은 뭐 명확한 입장을 이야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뭐 상식적으로는 이야기 안 되죠. 왜냐?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고 구속했던 검찰총장이 지금 제1야당 후보가 돼 있어요. 이 상황 자체가 사실 아이러니죠. 그런데 이제 심상정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결국 윤석열을 만든 거는 민주당이 아니냐. 그게 예. 바로 이제 하나의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은 했지만 결국 본인들 스스로가 이런 역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뭔가 지금 명확하게 본인이 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지금 야권 지지자들의 가장 큰 바람은 결국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정권 교체 아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가 다 종속 변수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 뭐 일부 정당에서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제 윤석열 후보 지지층으로 이제 모여드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도 이렇게 분명한 언급은 할 수 없겠지만 결국은 정권 교체라는 큰 대의에 두 분의 문제가 결국은 다들 이렇게 스며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어제 토론회에서 눈에 띈 또 하나의 장면, 안철수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게 국민 앞에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자 이렇게 제안한 건데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정치 보복에 대해서는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더라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정치사가 가장 불행해진 것이 바로 이 정치 보복 때문인데 정말 우리 윤석열 후보님 정치 보복 냄새나는 말씀 좀 덜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보복은 사전에 없다고 말씀. 그럼 이제 남은 심상정 후보께서는 정치 보복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보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포함한 4명의 후보들이 모두 다 정치 보복은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뜻을 모두 다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 대국민 선언을 저는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라서.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게 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인데 그걸 뭐 선언까지 해야 되는지 뭐 하면 또 뭐 나쁠 거야 없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저는 선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겁니다. 지난 지상파 방송 3사 합동 초청 토론회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공동선언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보복 반대 공동선언인데요. 안철수 후보 이렇게 토론할 때마다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평론가님?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난 10년간 중도 정치를 표방해 왔잖아요. 이번 대선을 선언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윤석열 후보에게 단일화 제안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번 대선에 출마한 이유는 바로 구체제의 종식을 하기 위함이다. 구체제의 종식이요? 구체제의 종식, 그것이 시대의 요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저는 여기서 뭘 보느냐면 안철수 후보가 이제 중도 정치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도라고 하는 흔히 기계적으로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한다고 얼핏 생각하는데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그러나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중도는 그게 아닙니다.
떳떳하고 변함이 없는 그야말로 도리에 맞는 정치. 이게 바로 노자가 얘기한 이제 중용의 도거든요. 그런 것들을 안철수 후보가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 자기 출마의 그 선언의 핵심으로 삼았다면은 국민연금 합의는 그런 거죠. 아무도 인기 없는 정책이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정책. 그러나 언젠간 닥쳐와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될 정책 용기 있게 얘기하자. 그게 정치인의 자세다. 그게 바로 도리에 맞고 떳떳하고 변함이 없는 내 자세다. 그러니까 우리 합의하자고 얘기했는데 이번 국민연금은 이번 정치보복은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범죄가 있는 곳엔 수사를 해야죠. 그런데 사실은 보복이라는 단어는 미래의 단어가 아니라 과거의 단어잖아요. 대통령은 과거도 청산하는 의무도 있겠지만 사실은 국민의 5년 미래를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이것들이 이 분명 네 분 가운데 대통령이 나오실 텐데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당연히 저는 정치인의 기본 덕목 중에 하나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후보의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부각 그런 전략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야기했던 중도적 10년을 저는 자기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국민에게 평가받고 펼쳐보자. 그런 의도에서 계속적인 합의 제안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저는 이 공동선언에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정치인은 죄가 있어도 처벌하지 말자는 이야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자꾸 정치보복이라는 의미를 정치인은 죄가 없는데 정치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근데 그동안 많은 정치인 사건 관련해서 과연 그러면 혐의가 없었던 게 있었습니까? 그럼 저는 정치보복이라는 의미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막연하게 그럼 정치보복하지 말자. 그럼 정치는 우리들은 다 수사하지 마세요. 이 선언이라는 걸로 국민들은 어떤 착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 대선 후보라도 대통령이라도 처벌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혐의가 있으면 처벌해야겠죠. 근데 그거를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정치인들 구속되면요. 항상 그 포토라인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치보복입니다. 근데 법정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혐의가 드러나요. 근데 그걸 처벌하지 말자고요. 정치인들은. 정치인은 뭐 취해법권 지역입니까?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정치보복이라는 게 없는 죄를 만든다는 것인데 글쎄 그건 좀 더 우리가 개념 규정을 명확히 해야 된다. 다분히 정치인이기 때문에 면죄부를 받아야 된다.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면죄부 받아야 된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건절이 하나 있었죠. 범죄가 있는 곳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은 과거의 단어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분야를 둘러싼 후보들 간의 공방까지 살펴봤습니다. 어제 무엇보다 첨예하게 맞붙은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안보 문제인데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랭킹에서 만나보시죠. 안방 장비 대 종이 평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어제 가장 극명하게 시각 차이를 보였던 분야는 바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건데요. 안보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두 후보의 모습 먼저 만나보시죠.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가 가입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결국은 충돌했죠. 외교의 실패가 곧 전쟁을 불러온다는 아주 극명한 사례고 이제 좀 파악도 좀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하니까 좀 자제하시고 처리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안보관이 좀 부족하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선제 타격 능력을 확보하고 그 의지를 보일 때만 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참 서로 보는 각도가 다른데 종이와 잉크로 된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포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종전선언을 이렇게 강조해서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그게 우크라이나와 동일한 그 위협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재명 후보는 강경 대응 발언이 오히려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강한 억제력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두 후보의 안보관 극명한 차이 보였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신냉전으로 이제 접어드는 뭐 냉전이 아니라 이제 뭐 열전으로 갈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 이제 다음 순서는 대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만에서 벌어질 경우에 결국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결국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옛날 로마의 병법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죠.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저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수천 건의 정전 평화협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지속된 게 단 2년입니다.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말로의 평화, 전쟁 억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가 이 국제사회 속에는
통용된다는 걸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동맹도 없고 지킬 수 있는 힘도 없는 나라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접경해 있지만 우리는 누가 접경해 있습니까? 바로 김정은이라는 세습 독재 세력과 접경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어요.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외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평화만 외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우리가 평화가 올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상대방을 근접해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중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안보관을 둘러싼 두 후보의 날선 공방 계속 이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후보님 정말 전쟁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을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교적으로 또는 협의나 소통을 철저하게 잘 하면서 그걸 관리를 해야지 큰 소리 뻥뻥 친다고 됩니까? 이런 거 가지고요 안방 장비라고 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저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군통수권자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참 많이 걱정이 됩니다. NSC 이미 회의했는데 그 회의하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봤는데 시중에 후보는 이런 얘기 있어요. 그 빙하 타고 운둘리 같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상적인 그 질문을 하시죠. 팩트에 근거해서. 네, 이재명 후보는 윤 후보를 놓고서 안방 장비, 그러니까는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인데 안방에서만 큰 소리 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또 윤 후보는 군 통수권자가 되려는 이재명 후보가 유약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두 가지 점에서 일단 처음에 이제 저는 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늘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이와 잉크로 된 이런 조약 이거 정말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럼 국가 간의 조약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겁니까? 아니 국가의 대통령과 정상들이 만나서 조약을 하고 거기서 또 협의하고 이렇게 사인합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협의와 협상이 이루어지고 그걸로 국제사회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종이와 잉크로 된 조약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정말 저는 국제관계나 국제사회의 어떤 룰 이런 부분들을 부인하시는 말씀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우크라이나에서 1994년도에 부다페스트 협정을 맺었었는데 거기에 보면 러시아도 안보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나머지 그럼 국가 간의 모든 협약과 계약이 다 깨졌습니까? 다 의미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종이와 잉크라는 말로 그걸 다 묶어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러면 그 외에 많은 조약들과 계약들은 지금도 계속 형성돼 있고 국가 간의 신뢰를 가지고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종이와 뭐 잉크로 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평화의 문제와 전쟁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마치 유약한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유약한 후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안보관의 기본적인 틀을 바꾸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국방력을 키우지 말자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통계적으로 6위 정도의 국방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매년 55조의 국방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쓸 거고요. 만약 이재명 후보가 그거 다 없애겠다. 그럼 장비 다 없애버리고 예를 들면 군사력 다 약화시키겠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 국방력 위에서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외교력을 하든지 아니면 협상을 하든지 대화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게 최고인 것이지 그걸 지금 현재 전쟁하고 예를 들면 싸우자고 그러고 예컨대 선제 타격하겠다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긴장감을 높이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향한 공격적 메시지가 던져지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호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상대방이 공격이 오면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서 반응을 해야죠.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만약에 어떤 공격을 해오면 그보다 2배, 3배 더 강하게 저는 타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반대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근데 이미지를 자꾸 유약한이라는 말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방력이나 군사력을 줄인다고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줄인다고 하는 말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일방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미지 정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 교수님은 늘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당연하죠.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그 북한이 어떤 공격을 해오면 저는 2배, 3배로 타격이 한다고 생각해요. 김정인 체제는 잘못된 체제잖아요. 그런 세습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상대방이니까 그 나라가 우리를 침공하지 않도록 또 우리나라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상을 해야 되지만 어떤 형태의 도발이라도 저는 2배, 3배로 원점 타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연한 이야기를 이 정권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죠. 우리 최진봉 교수님 같이 이야기하면 괜찮은데 도발이라고 말을 안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두 분 충분히 들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정치 경험이 짧은 대통령이 잘못 대응해서 충돌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토론회에서 6개월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토 가입을 공언하고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자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일본에 줄 서지 않은 조선 왕실 때문에 일제 강점기가 왔고 일본의 침략은 정당화되는 이야기랑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님, 네. 이준석 대표의 주장은 전쟁 책임은 러시아에게 있는 건데 이 책임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돌리면 안 된다 이런 주장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태는 어쨌든 푸틴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쨌든 유럽에 다시 한번 질서를 재편하려는 그런 전략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동구권을 어쨌든 다시 한번 재편하고 에너지 공급을 통해서 유럽을 다시 한번 진출하는 걸 통해서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좀 높이겠다라는 이른바 패권 정치가 작용한 게 사실관계고 그게 팩트인데 마치 이것이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관계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6개월 된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나토 가입을 공언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이건 팩트에도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 취임 이전에 그 전 전직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취임해서 이걸 더 받겠다고 한 거지. 아, 젤렌스키 그렇죠. 대통령이 추진한 게 아니군요. 나토 그 가입을. 전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걸 받은 겁니다. 예, 이게 정확한 사실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된 초보 정치인이라면 아마 윤석열 후보를 의식해서 그렇게 뭔가 불안한 프레임을 자극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이건 사실관계도 맞지가 않고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어떤 힘을 못 받고 미국의 우방을 못 받아 동맹을 갖지 못하는 이른바 인계철선 전략이 안 돼서 한 것은 그건 나중의 문제지. 네. 본질적인 문제는 이거는 푸틴의 패권 정치에 따른 유럽 진출 전략이 우선이고 크림반도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합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들을 놓고 본다면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좀 글로벌한 시각에서 이 문제를 봐야지 마치 초보정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응이 미진해서 이랬다. 이 얘기는 조금 좀 너무 앞서 나간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토론회에서 또 다른 논란을 낳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드 3불이라는 게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이고요. 하나는 미국 MD에 참여하는 거고 하나는 사드 배치인데 지금 한미일 군사동맹 참여해서 유사시에 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게 하실 생각은 아니실 거 아니에요? 한미 미사일 그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한미일,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 동맹까지 가야 되는지 아직 뭐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안 한다고 우리가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면은 유사시에 절대 안 하실 겁니까? 아 그렇죠. 유사시에 한반도에 네. 그러니까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그거 그렇죠? 하시겠습니까? 저게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동맹. 그럼 미국 MD 네, 그동안 역대 정부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에 대한 국민 정서를 고려한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어제 윤석열 후보 한미일 군사동맹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국 지금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중심의 그 일극 체제에서 지금 러시아, 중국 중심으로 다극 체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제 질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존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이 예를 들어 대만을 침공한다는 생각이 예전에는 뭐 도저히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보면 이것도 할 수 있겠다라는 지금 느낌들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차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 과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그러면 지금처럼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도 문제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주한미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고 미국의 어떤 해구산 속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영원한이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변화되는 질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한미일 지금 현재는 삼각 안보 체제입니다만은 결국 이것이 장기적으로 군사 동맹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점령했는데 우리는 일본이 싫기 때문에 일본은 절대 못 들어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즉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이든지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가장 기본 아닌가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토론 보셨지만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가 들어오는데 끝까지 우리는 일본하고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대한민국 그때는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이야기는 결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 변화된 체제 속에서 저런 문제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절대 없는 것은 없다.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현재 삼각 안보 체제가 형성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우리를 만약에 침공한다면 우리가 뭐 대응해서 당연히 박살을 내야 되고요. 그게 부족하다면 미국이나 일본도 저는 군사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지상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되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방법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함정을 통해서든 아니면 비행기를 통해서든 공군기를 통해서는 충분히 가능하고 미군이 함께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외곽에서 도와주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본이 우리나라에 지상군을 들어야 된다. 이건 국민적 감정도 맞지 않고 지금 극우 세력이나 실제는 일본의 지금 정치인들을 들은 많은 부분 극우적인 세력들의 어떤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갈등을 하고 독도도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고 이거 그래서 정말 사실은 보수 정권들에서도 한 번도 이거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박근혜, 이명박 그전에 대통령들도 한 번도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이야 우리가 안보 체제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분들은 믿을 수 있는 분들이지만 일본이 과연 완벽하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믿을 수 있는 대상이냐 하는 부분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의 군사적인 어떤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용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삼각 안보 체제를 통해서 저는 한미일로 함께 북한이 만약 우리를 공격한다면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가는 것은 아직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번 대사에서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았던 안보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대선 민심은 어떨까요? 마지막 저희가 준비한 한나이킹에서 만나보시죠. 다시 초박빙. 오늘로 대선이 11일 남았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금요일이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한 엿새 남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어제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 지난주 조사에서 34%였는데 어제 발표한 조사에서는 3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41%에서 37%. 지난주에는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섰는데 어제 발표된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에 1%포인트 차이 박빙 승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입니다. 지난번 조사와 비교해서 이재명 후보 33.2%에서 34.9%로 윤석열 후보 38.8%에서 36.5%로 지난주에는 5.6%포인트 차이였는데 어제 발표된 조사에서는 1.6%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일주일 전만에도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민심이 급변한 거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번 선거는 초박빙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드렸었는데요. 선거가 이제 임박할수록 지지층들이 일단 결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이제는 마음의 결정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 단계다. 특히 이제 지난 일주일간의 여론 변화는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결렬선언이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이 결국 단일화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단일화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물 건너갔다 이런 판단하니까 이제 실망 계층들이 저는 꽤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응답하지 않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정적인 응답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요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경우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여당이 지금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국회 권력, 그다음에 지금 지방 권력 다들 갖고 있습니다. 또 아마 지금 대통령까지 나서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여기에서 야당이 하기 위해서는 힘을 뭉치지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내일 가장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단일화 문제가 양쪽에서 어떻게 결론을 나는지 이것이 이번 선거의 최대의 마지막 변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초박빙이다, 전례 없는 안개 속 대선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아있는 가장 큰 변수 말씀하신 것처럼 야권 후보 단일화가 꼽히고 있는데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안철수 후보님 그동안에 국민의힘하고 이제 단일화 얘기가 그동안에 있으셨는데 어떻게 지금 양당 단일화가 아직 열려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다 결렬됐다고 선언을 했죠. 앞으로 더 추진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까, 윤석열 후보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님과 만나실 계획은? 경선을 하시겠다면 모르죠.
네, 다음 주 월요일 투표용지 인쇄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일화가 된다면은 이번 주말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수영 네. 평론가님 마지막 단판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그 상황이 저는 이제 세 가지 포인트가 주목됐는데요. 첫째, 이 외부에 의한 환경이 이미 조성돼 있어요. 왜냐? 지지율이 지금 초접전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보수 진영에서 여러 군데에서 압박이 지금 단일화하라는 여론이 조성돼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다면은 이미 여론에 의한 단일화는 완성돼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세 번째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철수 후보가 구체제 종식을 이번 대선에 출마 목적으로 걸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이걸 답해야 되는 거죠. 구체제의 종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윤석열과 안철수는 어떻게 역할 분담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쾌한 제시만 한다 그러면 저는 그것은 굳이 여론조사는 형식 논리일 수도 있다. 단판에 의한 여론도 가능하다. 왜냐? 여기에서의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도 정치할 수 있는 명분과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저는 좀 전에 지금 들어온 얘기인데 이제 내일 안철수 후보가 호남을 간다 그래요. 오늘은 서울에 있는데 내일은 호남 방문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물리적 거리는 좀 생긴 셈인데 이것을 이제 결국은 저는 뭐 이런 물리적 거리라든가 뭐 공약 그 일정이라든가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후보의 의지 그다음에 결단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폭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대 정신과 묶어서 안철수 후보에게 던질 것인지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그랬잖아요. 후보가 요구했으니 후보가 답하시였는데 어떤 답을 가져올 것인가가 저는 우리의 상상력 그다음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가능성의 예술을 보여주는 주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구체제 종식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입장을 가져오면 된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과연 이번 주말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지금까지와는 상당히 결이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탈원전을 주장했던 문재인 대통령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60년 동안 원전은 주력 기저 전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신한울 1, 2호기, 신고리 5, 6호기 가능한 한 빨리 정상 가동하도록 점검해 달라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까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는 상당히 다른 발언이에요. 대선 직전 나온 이 발언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 저도 굉장히 의아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탈원전 정책을 통해서 사실은 탈원전 생태계가 거의 붕괴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최근에 텍소노미에서도 사실은 원전을 제외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앞으로 60년 동안의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활용하겠다. 지금 원전 비중이 한 60% 되는데요. 앞으로 한 60년 뒤에는 7%까지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신한울 3, 4호기나 지금 그 고리 5, 6호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신한울 3, 4호기는 거의 완공을 해놓고도 이게 뭐 비행기에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벌써 공사비가 꽤 투입됐고 특히나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는 이미 부지 확보를 하고 건설 중인데 중단을 시켰습니다. 7,900억이 투입됐는데 중단을 시켰어요. 뭐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고리 원전은 폐쇄 과정에서 결국은 탈원전 하겠다고 본인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래서 지금 월성원전 1호기 그 폐로 문제 때문에 수사까지도 지금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 선거 10일을 앞두고 갑자기 지금 원전을 우리의 주력 원전으로 하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개념으로 나온지 모르겠고 최근에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워낙 탈원전에 대한 비판이 높으니까 자기가 이제 집권할 경우에 지금 탈원전 이 문제를 수정하겠다라고 감원전이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민 여론을 들어서 그렇죠. 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거기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청와대의 이런 문 대통령 입장 변화가 조금 뜬금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입장 변화는 아니고요. 예, 원래 그 탈원전 계획에 보면 60년 동안은 원전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말이에요. 60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조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원전을 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예전에 했던 말인데 이게 이제 그 탈원전이란 말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말처럼 들려지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신한울 1, 2호기나 신고리 5, 6호기는 본인의 임기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게 원래 정책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신 겁니다. 네. 네. 네, 문재인 대통령 얼마 전에는 또 윤석열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례적으로 대선판에 발을 들여놓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당시 발언도 한번 보시죠. 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네, 당시 문 대통령 발언 이후에 두 후보 간의 여론조사 격차가 좀 줄어들면서 여권 지지층이 결집한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탈원전 반대 여론을 희석해서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슈가 지금 대선에서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부분에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저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뭐 지지율에 영향을 올 거다 이렇게 저는 보진 않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안심시키고 국민들이 에너지에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정책들을 얘기하신 거니까 본인이 하시는 정책의 마무리를 잘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주 금요일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 투표율을 기록했었습니다.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했었죠. 2020년 총선 당시에 역대 최고 투표율이었습니다. 당시에 1,174만여 명이 사전투표를 해서 전체 유권자 대비 26.7%, 그런데 전체 투표자로 대비하면 10명 중 4명이 사전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사전투표 의향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26.3%가 사전투표를 하겠다. 그리고 64.2%는 3월 9일 본투표일 날 투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건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26.3% 중 그럼 누구에게 사전투표를 하겠느냐 물었을 때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가 39.6%,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가 16.5%였습니다. 최정 평론가님, 네. 만약 저 여론조사 결과가 맞다면 사전투표율 높을수록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전 꼭 그렇다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워낙 오미크론 확산세가 높아서 지금 60대 이상의 지금 말하자면은 좀 고연령층, 그다음에 유권자들은 지금 사실 어찌 보면은 본투표보다도 사전투표에 가가지고 조금 위험 그런 리스크를 좀 분산하겠다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 응답층에 다 잡히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사실 저는 지난 총선보다도 더 높은 사전투표를 기록하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윤석열 후보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20대와 60대 이상 한다 그러면 저는 과연 이게 윤석열 후보가 불리할 것인가? 전 그렇게만 꼭 보지 않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이게 출구조사와 좀 약간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본투표만 하면은 사전투표에 대한 대책들을 양쪽 진영이 다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특히 뭐 한쪽 진영에만 유불리를 따지기엔 조금 앞선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대선을 11일 앞두고 있는데 사전투표 외에도 또 대선 후보 승패를 가를 수 있는 막판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쯤이면 이제 마음의 결심들을 다 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아마 중도층들 같은 경우에 이제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단일화 이 여부에 따라서 아마 표심이 좀 좌우될 것 같고 특히 TV 토론을 보면 이제 뭐 아마 그동안 한 4차례 했나요? 그걸 보시면 아마 알겠지만 이제 뭐 사실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만 다 하다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건 아마 다음에 3월 2일에 있을 사회 토론 같은 경우도 아마 대장동 시작에 대장동으로 끝날 것이고요. 뭐 그렇다 보면 각각 주장들만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실적인 이걸 가지고 저는 변별력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양측의 어떤 결정적 실수라든지 뭐 막판에 어떤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이것만 없으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단일화라든지 큰 어떤 이슈의 어떤 변화만 있지 저는 뭐 현재로서는 어떤 이제 미칠 수 있는 이슈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초박빙으로 펼쳐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와 또 앞으로의 변수 짚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뽑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죠. 선거는 누굴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굴 뽑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사전투표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